여러분, 오늘 아침에 10,000원 주고 사셨던 우유 한 팩이 내일 아침에 650만 원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짓말 같죠? 하지만 2018년 베네수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인플레이션 65,374%.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사람들은 돈을 세는 대신 무게를 달아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이야기가 2025년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국가부채 1277조 돌파. 출산율 0.79명으로 2년 연속 반등해도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 가계부채 1968조. 반도체 수출 의존도 24%. 이 숫자들이 여러분께는 그냥 뉴스 헤드라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무너진 바로 그 패턴이 한국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오늘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몰락 과정을 한국과 비교 분석하며 과연 내년 한국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해결책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컨텐츠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의 희망이었습니다. 1인당 GDP 세계 4위,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석유 매장량. 카라카스의 거리는 미국 자동차로 가득했고 유럽 명품 매장이 즐비했습니다. 오일 쇼크가 왔을 때 베네수엘라는 축복받았습니다. 석유 가격이 4배로 뛰었고 돈이 넘쳐났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석유가 있다. 다른 건 필요 없다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국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에게 석유는 없지만 반도체가 있습니다. 2025년 한국 수출의 24%가 반도체입니다. 10월 기준으로는 26%까지 올라갔죠. 자동차까지 합치면 30%를 훌쩍 넘어갑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 95%에 의존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까요? 베네수엘라의 첫 번째 실수는 산업 다각화 실패였습니다. 석유만 팔면 되니까 농업은 죽었고 제조업은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조선, 철강, 화학은 중국에 밀렸고 디스플레이는 후발주자들이 추격합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1999년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우고 차베스가 등장합니다. 그의 공약은 단순했습니다. 부자들의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육. 당장 배고픈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문제는 그 재원이었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오로지 석유 판매 수익으로만 복지를 했던 겁니다. 석유값이 높을 땐 천국이었죠. 하지만 2014년 유가가 폭락하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 예산은 2025년 125.5조 원으로 전년 대비 7.2% 급증했습니다. 전체 복지 지출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죠. 무상급식, 기본소득 논의, 각종 수당과 보조금.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수는 줄고 복지는 늘고 부족분은 국채로 메웁니다. 2025년 국가채무는 1,277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조 원 증가했습니다. 한 해에만 100조 원이 넘는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에 의존했다면 우리는 빚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또 다른 실수는 기술 경시였습니다. 차베스는 외국 기술자들을 추방하고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결과는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기름을 뽑아 쓰지 못하는 아이러니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은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이공계 대학원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고 우수한 인재들은 의대와 로스쿨로 몰립니다.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가 기술을 천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에 숨겨진 시한폭탄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한폭탄 하나, 인구 절벽. 생산자 없는 나라. 2025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9명. 2년 연속 반등했다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재 100명의 부모 세대가 40명도 채 안 되는 자녀 세대만 낳는다는 겁니다. 30년 후 생산 인구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베네수엘라는 젊은이들이 나라를 떠나 망했습니다. 한국은 젊은이가 태어나지 않아 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2025년 출생아는 약 25만 명, 15세 미만 아동 인구는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 2055년. 지금 40대는 평생 연금을 내지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느는 구조.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시한폭탄 둘. 부채 쓰나미. 삼중 부채의 함정. 한국 경제는 지금 삼중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계부채 1968조 원. 2025년 3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GDP 대비 약 90%. OECD 최상위권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금리가 오르면, 가계가 무너지고 소비가 얼어붙습니다. 두 번째, 기업부채 2600조 원. 이중 좀비 기업, 즉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의 비율이 20%를 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입니다. 세 번째, 국가부채 1277조 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속도입니다. 2020년 약 950조 원이던 게 5년 만에 3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2030년엔 1800조를 넘어갑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은 돈이 없자 돈을 찍어냈습니다. 결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죠. 한국은 다를까요? 선진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부채가 감당 못할 수준에 이르면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디폴트 아니면 인플레이션. 시한폭탄 세 번째. 산업 경쟁력 추락. 샌드위치의 비명. 한국은 지금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위로는 미국이 첨단 기술을 독점하고 아래로는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합니다. 2025년 중국은 전기차 시장 세계 1위, 배터리는 70%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반도체도 중저가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그 산업들이 10년 안에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법으로 삼성과 SK를 미국에 묶어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현대차를 압박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천문학적 투자를 하면서도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일본까지 반도체 제도약을 외치며 정부 주도로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만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사방에서 압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서 걱정되시죠? 불안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 해결책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경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힘이 됩니다. 특히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한국 경제의 중요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경제 걱정하시는 분들, 자녀들,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명 한 명의 깨어있는 시민이 모여야 나라가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5가지 해결책을 지금 당장 실행한다면 말입니다. 해결책 하나. 산업 다각화와 신산업 육성.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반도체에만 목숨 걸지 마세요. 바이오 헬스, 인공지능, 2차 전지, 우주항공, 로봇. 이 5가지 신산업에 지금보다 3배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2025년 정부 R&D 예산 삭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 기술을 포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술 투자를 포기하면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독일을 보십시오. 작지만 강한 중견기업들이 수천 개입니다. 한국도 대기업 의존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강자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해결책 두 번째. 재정 건전성 회복. 빚의 악순환을 끊어라. 복지를 줄이자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겁니다. 모두에게 다 주려다 나라가 망합니다. 스웨덴, 덴마크는 복지 천국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득세율은 50%가 넘습니다. 복지를 원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은 복지는 선진국 수준을 원하면서 세금은 개발도상국 수준만 내려 합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탈세를 근절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해결책 세 번째. 인구위기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프랑스는 출산율 1.8명입니다. 비결은 아이를 낳으면 확실하게 지원합니다. 3자녀 가정에는 거의 무상으로 살 수 있을 정도의 혜택을 줍니다. 한국은 출산 장려금 몇백만 원 주고 끝입니다. 진짜 문제는 주거비와 교육비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사교육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임신하면 퇴사 압력받고 육아휴직 쓰면 눈치 보는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해결책 네 번째. 교육혁명. 미래 인재 양성. 20세기 암기식 교육으로는 21세기를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건 창의력,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입니다. 이공계를 살려야 합니다. 의사, 변호사도 중요하지만 엔지니어, 과학자를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가 기술자를 천대하면 망합니다. 해결책 다섯 번째. 정치 양극화 극복. 국민 통합. 베네수엘라는 정치 갈등으로 망했습니다. 한 지붕에 두 대통령이 있다며 서로 싸울 때 경제는 죽어갔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야가 미래 먹거리 논의는 안 하고 과거 논쟁만 합니다. 탄핵이니 수사니 하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러는 사이 중국은 우리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고 팩트를 보십시오. 우리의 적은 옆 사람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경제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중남미 최고의 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들이 쌓여 20년 만에 최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 전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든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고 인재가 있고 무엇보다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만 믿고 안주하면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시민들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채 디폴트, 정말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나? 를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제 파트너 세상 쉬운 경제학이었습니다.